2001년 7월 32살 김은정 씨가 평소와 같이 한라산 등반을 떠났습니다. 오전 7시 45분 탐방 안내소에 또렷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죠. 정상까지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날 저녁 김은정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시작된 대대적인 수색. 연인원 500여 명이 투입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라산이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3년 후 바위 틈에서 발견된 등산화 한 짝.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SD카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날 한라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7월 15일 토요일, 새벽 공기가 선선했던 그날 아침, 김은정 씨는 평소와 같은 산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화 끈을 단단히 매고 가벼운 배낭에 물과 간단한 간식을 챙겼죠. 32살의 김은정 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았고 대부분 혼자 다녔죠. 등산 동호회 같은 단체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김은정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목격한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빨간 점퍼에 청바지, 등산화를 신은 차림이었죠.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의 제주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전에 조용한 섬이었고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특히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한라산은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김은정 씨 같은 혼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고 합니다. 여름이었지만 새벽 기온은 20도 내외로 선선했고 바람도 시원했죠. 김은정 씨가 좋아하는 날씨였습니다. 평소 더운 날씨를 싫어했던 그녀는 이른 아침 산행을 특히 즐겼거든요. 한라산 탐방 안내소에 도착한 김은정 씨는 오전 7시 45분경 출입 기록부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전자출입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었죠. 손으로 직접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했습니다. 기록부에 남긴 김은정 씨의 필적은 또렷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출입 기록부는 두꺼운 장부 형태였고 날짜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김은정 32세 제주시 거주, 연락처가 차례대로 적혀 있었죠. 글씨체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깔끔했습니다.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안내소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정상까지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다른 목적지는 없다는 뜻이었죠. 평소 해오던 코스를 따라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안내소 직원은 김은정 씨가 여러 번 본 얼굴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 등산객이었거든요. 그날 김은정 씨의 복장을 다시 살펴보면 빨간색 바람막이 점퍼, 청바지, 그리고 갈색 등산화였습니다. 배낭은 검은색 소형 배낭으로 일반적인 당일 산행용이었죠. 특별히 장거리 등반을 위한 장비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김은정 씨는 탐방로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름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산길. 그녀는 평상시와 같은 페이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한라산의 7월은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산길 양쪽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줬을 것입니다. 김은정 씨는 이런 자연의 소리를 즐기며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탐방로 초입에서는 몇몇 다른 등산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씨는 인사 정도만 나누고 자신만의 속도로 산행을 계속했죠. 평소처럼 말입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산에서도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경 김은정 씨는 1차 휴게소를 지나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그녀의 산행 패턴을 보면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곤 했거든요. 물을 마시고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날 날씨는 점차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서늘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무더운 여름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산행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평소 산행 시간을 계산해보면 정상까지는 대략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산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였죠. 오전 8시에 시작했다면 늦어도 오후 3시에서 4시경에는 하산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김은정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평범하게 시작된 주말 산행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걸어가는 김은정 씨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익숙한 길을 오르며 주변의 자연을 감상하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산이 그날은 그녀를 영원히 품에 안게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후 5시가 넘어도 김은정 씨는 하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녀의 산행 패턴을 알고 있던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김은정 씨는 늦어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집에 돌아왔거든요. 김은정 씨의 부모인 김병우 씨와 박영숙 씨는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이었죠. 당시 63세였던 김병우 씨는 은퇴한 공무원이었고 61세의 박영숙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 딸의 등산 일정을 잘 알고 있던 부모님들이었기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색팀을 편성했습니다. 최준호 경위가 수색을 지휘했죠. 41세의 최경희는 산악 실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실종 사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7시경 첫 번째 수색팀이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며 김은정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죠.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수색대원들의 호명,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정 씨, 들리면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산의 정적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7월의 한라산은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정상 부근은 더욱 추워지죠. 만약 김은정 씨가 어딘가에서 조난당했다면 체온 저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까지 올라간 수색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배낭이나 물통, 심지어 발자국조차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산에 올라온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탐방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고 길을 잃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김은정 씨는 한라산을 여러 번 오른 경험이 있는 숙련된 등산객이었죠.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수색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산악구조대까지 합류해 더욱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김은정 씨의 행방을 가리킬 만한 단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수색대원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가족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은정 씨의 남동생인 29세 김성훈 씨도 군 복무를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온 후였는데 누나의 실종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누나가 이런 일로 가족을 걱정시킬 사람이 아닌데 김성훈 씨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누나였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실종된 그날 다른 등산객들의 목격담이 엇갈렸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전 10시경 정상 근처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여성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오후 1시경 하산하는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확실하지는 않다는 단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었다거나 다른 등산객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였죠. 결정적인 목격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탐방로 곳곳을 뒤진 수색팀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김은정 씨가 자주 이용하던 휴게소에서조차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등산객들은 휴게소에서 쉬면서 무언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데 말이죠. 둘째, 평소 김은정 씨가 즐겨 찾던 전망대에서도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그 전망대에서 잠깐 쉬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한 점은 정상 부근에서도 김은정 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간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준호 경위는 이런 상황에 깊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말로 산에 올라간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기록부에는 분명히 김은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도 본인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수색 이틀째가 되자 범위를 더욱 넓혀야 했습니다. 주요 탐방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가지 않는 지역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시켰죠. 혹시 김은정 씨가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죠. 김은정 씨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숙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아버지 김병호 씨는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 일로는 많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할 것 같았지만 막상 자신의 딸 일이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색 3일째,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발 자국 같은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흙이 부드러운 곳에 남겨진 발자국이었는데 김은정 씨가 신고 있던 등산화와 비슷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이 발자국도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등산화를 신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비가 내린 후라 발자국의 형태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자국은 수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가 주요 탐방로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발자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세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그날 한라산에 올랐던 다른 등산객들을 찾아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몇 가지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오히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부산에서 제주도 여행을 온 45세 박상우 씨였습니다. 박 씨는 김은정 씨가 실종된 당일 오전 11시경 정상 부근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일치하는 색깔이었죠. 박상우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은 혼자 있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바위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고 다른 등산객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이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였거든요. 다만 혼자 있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박상우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27세이던 대학생 오미선 양이 오후 1시경 탐방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양은 그 여성이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탐방로에서 벗어나서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도와드릴까 하고 다가가려는데 그 여성이 먼저 탐방로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오미선 양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김은정 씨의 사진을 보고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이었죠. 오미선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카메라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지만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고 산간 지역에는 CCTV도 설치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시간대였습니다. 박상호 씨가 목격했다는 오전 11시와 오미선 양이 본 오후 1시 사이에는 2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김은정 씨였다면 그 2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상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평소 김은정 씨의 산행 패턴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였던 34세 이지연 기자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의 보도로 사건은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죠. 한라산에서 사라진 여성, 과연 어디로 갔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자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몇 명의 추가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오전 9시경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오후 3시경 하산하는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증언은 당시 60세였던 지역 주민 강철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오후 4시경 산 아래쪽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강철수 씨의 증언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목격 지점이 일반적인 하산 코스와는 다른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시간이면 이미 가족들이 김은정 씨의 귀가를 걱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만약 정말 김은정 씨였다면 왜 집에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모든 증언이 비슷한 여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김은정 씨였다고 단언할 수 있는 증언자는 없었습니다. 2001년이라는 시대적 한계도 있었죠. 카메라폰이 출시되긴 했지만 화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등산객들이 항상 사진을 찍는 문화도 아직 자리 잡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증거를 남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경위는 이런 상황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에서는 실종자의 동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출입기록부에 이름을 남긴 것 외에는 김은정 씨의 확실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최경희는 동료들에게 토로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김은정 씨가 계획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여러 반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김은정 씨는 평소 가족과의 관계가 좋았고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김은정 씨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실종 당일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실종이었다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준비했을 텐데 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고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추락하거나 조난당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신이나 소지품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정상 부근뿐만 아니라 계곡과 절벽, 심지어 동굴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씨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들도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매일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숙 씨는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라산을 자주 오르는 지역 등산객 김동철 씨가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김동철 씨에 따르면 오후 2시경 정상 부근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씨도 정확한 방향이나 거리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산에서는 소리가 메아리치기 때문에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때는 다른 등산객의 장난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 나오자 수색팀은 다시 한번 정상 부근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혹시 김동철 씨가 들은 소리가 김은정 씨의 구조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연속 보도는 사건을 한라산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렸습니다. 평범한 직장 여성의 실종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수색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산악구조대,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되었죠. 초기 일주일은 연인원 500여 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색팀들은 한라산을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주요 탐방로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계곡과 암벽 지대까지 모두 살펴봤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상공에서의 수색도 병행되었습니다. 한라산 상공에 헬리콥터가 뜨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간혹 이것이 김은정 씨의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른 등산객들이 떨어뜨린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수건, 플라스틱 물병, 과자 봉지 등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김은정 씨와는 무관한 것들이었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3일째 되던 날 정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발 자국 같은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흙이 부드러운 곳에 남겨진 발자국이었는데 김은정 씨가 신고 있던 등산화와 비슷한 패턴이었죠.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산악구조대의 베테랑 대원이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보여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정말 김은정 씨의 발자국이라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자국도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등산화를 신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비가 내린 후라 발자국의 형태가 완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석고로 본을 떠서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발자국이 발견된 지점에서부터 수색팀은 더욱 세밀하게 주변을 뒤졌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가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하지만 그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형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추가 흔적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한편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탐방한 내소 앞에서 연일 호소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숙 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혹시 우리 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죠. 우리 은정이는 착한 아이예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는 아이입니다. 박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 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남동생 김성훈 씨는 직접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산을 헤매며 누나를 찾았죠. 군 복무 경험이 있던 김성훈 씨는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산을 좋아했어요. 그런 누나가 산에서 사라질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김병호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공무원 출신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깊이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원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수색에 참여했죠. 한때는 하루에 1000여 명이 한라산에 올라가 김은정 씨를 찾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민간 수색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은정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점차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도 흔적조차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김은정 씨가 평소 즐겨 찾던 장소들에서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특정 바위나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둘째, 평소 김은정 씨가 자주 이용하던 코스의 휴게소에서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휴게소 관리인이나 다른 등산객들 중 누구도 그날 김은정 씨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김은정 씨의 소지품 중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낭, 물병, 간식, 심지어 휴지 한 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에서는 실종자의 소지품 중 일부라도 발견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최준호 경위는 이런 상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김은정 씨가 정말로 산에 올라간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기록부의 필체는 분명히 본인의 것이었고 안내소 직원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가 출입기록부에 이름을 적은 후 실제로는 산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어디선가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평소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녀가 거짓으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김은정 씨의 사생활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동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하지만 조사 결과 김은정 씨는 정말로 평범하고 성실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경제 상황, 연애 문제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씨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기사가 나갔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보도 횟수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김은정 씨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준호 경위는 이 사건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종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실종자의 소지품이나 의복 조각이라도 발견되는 법인데 김은정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김은정 씨가 탐방로를 벗어나 험한 지형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였습니다. 한라산에는 깊은 계곡과 절벽이 많아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들이 있었죠. 하지만 김은정 씨는 숙련된 등산객이었고 평소에도 안전을 중시하는 성향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심장마비 같은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신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한라산에는 사람을 공격할 만한 대형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김은정 씨가 정말로 산에 올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입기록부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후의 목격담들이 모두 불분명했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김은정 씨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록부에 적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이 가설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필체를 아는 동료들이 기록부의 글씨를 확인한 결과 분명히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증언했거든요. 게다가 안내소 직원도 그날 김은정 씨를 보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을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은정 씨의 사생활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사라질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하지만 김은정 씨는 평범하고 성실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업무에 충실했고 인간관계도 원만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금전적인 문제나 연애 관련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김은정 씨는 온라인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은정 씨는 부모님과 동생과의 관계가 좋았고 집안에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에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김은정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찰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조난 사고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체력이 고갈되어 쓰러졌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한라산 탐방로는 비교적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김은정 씨는 여러 번 올라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날씨도 좋았고 시야가 나쁠 정도로 안개가 끼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추락 사고였습니다. 실족하여 깊은 계곡이나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신이나 소지품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공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씨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나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라산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2001년 당시에도 등산객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번째는 기억상실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폐해였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어디론가 떠났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김은정 씨에게 그런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서 김은정 씨의 실종은 뒷페이지로 밀려났죠. 2001년은 특히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김성훈 씨는 매주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혹시 누나가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점점 체중이 줄어가는 김성훈 씨를 보며 가족들은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은정이가 돌아오면 언제든 쓸 수 있도록이라는 이유였죠. 매일 딸의 사진 앞에서 기도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김병호 씨는 표면적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밤마다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공식적인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투입할 인력과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죠. 최준호 경위는 언제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린 한라산에서 또 다른 수색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한 수색이었죠. 혹시 눈이 녹으면서 뭔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거나 착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족들의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2003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라산에서 등반 중이던 한 등산객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오래된 캠핑용품으로 김은정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실종 3년 후인 2004년 가을에 진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라산 탐방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등산화 1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상태로 말이죠. 등산화를 발견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한라산을 오르는 지역 주민 정민호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인 정 씨는 매주 주말마다 한라산을 오르는 베테랑 등산객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산행을 하던 중 평소 지나다니지 않던 샛길로 들어섰다가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이 잃어버린 신발로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발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었다면 심하게 손상되었어야 하는데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바위 틈이 비를 어느 정도 막아준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그곳에 놓인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신발 안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쌓여있던 SD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 당시 SD카드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점점 널리 사용되고 있던 저장 매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등산객들에게는 그리 흔한 물건이 아니었죠. 정민호 씨는 즉시 이 발견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몇 년 전 실종된 그 여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은정 씨의 실종 사건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던 미제 사건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된 신발과 SD카드는 즉시 수사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준호 경위는 3년 만에 나타난 단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은정 씨가 남긴 메시지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발에 대한 감식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제조사와 모델을 확인한 결과 김은정 씨가 실종 당일 신고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정확히 일치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김은정 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SD카드였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카드의 내용을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플라스틱 봉지에 쌓여있던 덕분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바위 틈이라는 특수한 환경도 보존에 도움이 되었죠. 복원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가 완전히 손상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읽어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원 작업 결과 SD카드에는 총 12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진은 흐릿하고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촬영 각도나 구도도 일정하지 않았죠. 마치 서둘러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모두 한라산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바위나 나무들이 한라산의 특징과 일치했거든요. 특히 몇 장의 사진에는 한라산 정상 부근의 특징적인 지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촬영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흐릿해서 누구인지, 심지어 정말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질 개선 작업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2004년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손목시계 같은 물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금속 재질의 시계줄이 햇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 같았습니다. 김은정 씨도 평소 시계를 차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었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EXIF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진들은 2001년 7월 15일에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은정 씨가 실종된 그날이었죠.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목격담과는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만약 김은정 씨가 촬영했다면 그녀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산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산행 패턴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경찰은 사진 속 배경을 분석해서 촬영 장소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지질학자와 식물학자까지 동원해서 사진 속 바위와 식물들을 분석했죠. 하지만 3년 사이에 자연환경이 변화해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위치는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주요 탐방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었죠. 왜 김은정 씨가 그런 곳에 갔을까? 라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신발이 발견된 위치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바위 틈에 끼워져 있던 상태였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SD카드의 발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단서였죠.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그 사진들을 찍은 건 아닐까요? 박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훈 씨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누나가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인 것 같은데 왜 거기에 갔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병호 씨는 조용히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사진들이었죠. 은정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사진들을 찍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겨났죠. 김은정 씨는 왜 평소와 다른 곳에 갔을까요? 그리고 그 신발과 SD카드는 어떻게 바위 틈에 숨겨지게 된 걸까요? SD카드의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배경을 단서로 새로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탐방로가 아닌 외곽 지역에 집중했죠. 사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된 지역은 한라산 동쪽 사면의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일반 등산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죠. 탐방로에서 벗어나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김은정 씨가 그런 곳에 갔을까요? 평소 안전을 중시하던 그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최준호 경위는 새로운 수색팀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악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세밀한 수색을 계획했죠. 3년 전에 놓친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색팀은 사진 속 지형과 유사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바위의 모양, 나무의 배치, 지형의 특징 등을 세밀하게 비교했죠.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한 후 집중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에서는 별다른 발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세 번째 지역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플라스틱 조각은 물병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햇볕에 바래고 부서져 있었지만 상표의 일부가 남아 있었죠. 김은정 씨가 평소 즐겨 마시던 음료 브랜드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같은 브랜드의 음료를 마시니까요.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깊은 계곡, 바위 틈, 동굴까지 모두 확인했죠. 하지만 김은정 씨의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은정 씨의 가족들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SD카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김은정 씨가 그날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혹시 다른 단서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김성훈 씨는 매일 수색 현장을 찾았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지형과 우거진 숲 때문에 수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말 누나가 이런 곳까지 갔을까요? 김성훈 씨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평소 안전을 중시하던 누나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강제로 데려간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은 경찰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SD카드의 사진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색 2주째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무 가지에 걸린 천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빨간색 천 조각이었는데 김은정 씨가 입고 있던 점퍼와 비슷한 색깔이었죠. 하지만 너무 작은 조각이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천 조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섬유의 종류와 염색 방법이 당시 시판되던 등산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김은정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죠. 같은 종류의 옷을 입은 등산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들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정말로 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은정 씨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조난당했을 수도 있었죠. 두 번째는 야생동물의 공격이었습니다. 비록 한라산에 대형 맹수는 없지만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는 멧돼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김은정 씨를 그 외진 곳으로 유인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기나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3년 만에 발견된 단서, 과연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조각과 천 조각이 전부였죠. 경찰은 수색 규모를 점차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희망이 다시 좌절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우리 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박영숙 씨는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갔을까요? 김성훈 씨의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만나러 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일기장이나 개인적인 메모 등을 다시 살펴봤지만 그날 특별한 계획이나 약속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마무리되면서 SD카드의 사진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혹시 사진 속에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더욱 정밀한 분석을 시도했죠. 하지만 2004년 당시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한 사진 하나를 확대해서 분석한 결과 멀리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고 흐릿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김은정 씨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2004년이 지나갔습니다. SD카드의 발견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실종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SD카드 발견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05년,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김은정 씨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답 없는 질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38세였던 지역 주민 신동규 씨가 경찰서에 나타나 김은정 씨 사건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신동규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이상한 일을 봤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했죠. 술에 취해서 하는 말 같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찰이 자세히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신동규 씨는 다시 나타나서 내가 그 여자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죠. 한 번은 오전에 봤다고 하고 다음에는 오후에 봤다고 했습니다. 장소도 정상 부근이었다가 계곡 근처였다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정밀 수사 결과 신동규 씨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죠.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07년 실종 6년 만에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50세의 지역 상인 장철민 씨가 그날 하산길에서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장 씨는 확실히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제시했습니다. 장철민 씨에 따르면 2001년 7월 15일 오후 5시경 한라산 중턱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옷차림도 김은정 씨가 입고 있던 것과 비슷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6년이 지나서야 이런 중요한 목격담을 제보했을까요? 장철민 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의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철민 씨의 진술을 검증한 결과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목격 시간과 장소가 다른 증언들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날 그 시간에 장 씨가 정말 그곳에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장철민 씨가 제시한 여성의 특징들은 너무 모호했습니다. 중간 키에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오는 길이라는 식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특징들이었죠. 결국 이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들이 계속되면서 수사는 오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짜 목격자가 나타나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최준호 경위는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목격자가 나와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해마다 실종일이 되면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탐방 안내소 앞에 꽃을 놓고 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010년 실종 9년째가 되던 해에 김병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아픔을 안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은정이가 돌아오면 깨워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박영숙 씨와 김성훈 씨는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몫까지 누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김성훈 씨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2015년 실종 14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언제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해 김성훈 씨는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년 누나의 기일을 챙겼죠. 누나에게 조카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한라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2020년 실종 19년째의 박영숙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딸의 귀환을 믿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생전에 은정이 방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성훈 씨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김성훈 씨만이 누나를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년 7월 15일이면 어김없이 한라산을 찾아 누나를 그리워합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누나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 발생으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신발 속 SD카드는 아직도 경찰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흐릿한 사진들은 여전히 해석할 수 없고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김은정 씨의 사건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석 기법이나 추리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라산의 바람과 숲의 정적 속에서 김은정 씨의 실종은 영원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평소와 다른 길로 갔을까요? SD카드의 사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채 한라산 어딘가에서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은정 씨의 실종, 그것은 시간이 멈춘 미스터리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김은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일상 속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라진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혼자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족에게 알리고 예정된 시간에 연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산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작은 단서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김은정 씨 사건에서 발견된 SD카드는 3년 후에야 나타났지만 그것이 유일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미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